자, 먼저 정말 안타깝고 슬픈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밤에 일단 소식은 다 들으셨죠? 워싱턴 DC 인근에서 여객기가 군용 헬기와 충돌해서 추락을 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더 큰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자 중에는요, 한인 어린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도 탑승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 팍스 뉴스, AP통신 다 등등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한 씨라는 라스트네임을 가진 한인 소녀가 확인됐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요, 약 20명의 피겨스케이팅 그 선수하고 학부모하고 코치 등등 이 관련 피겨스케이팅 관련된 사람들이 한 20명 탑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탑승객이 64명, 64명이었잖아요. 그중에 약 3분의 1이 이 보스턴 피겨스케이팅 클럽 소속 선수, 학부모, 코치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스턴 스케이트 클럽은 기자회견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모두 14명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6명이 학부모와 코치들이었죠. 일단 선수는 14명이었는데 이 중에 10대 선수가 2명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캔자스주 위치토시에 있는 그곳에서 대회도 가졌고요. 또 훈련 캠프 일정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실은 희생자 가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명이 10대 소녀들인데 한 명은 스펜서 레인이라는 16살짜리 소녀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이 지나 한이라는 13살, 이 13살짜리 한인 소녀도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어머니 진한 씨도 함께 그 탑승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엄마하고 그 진아 한 양 2명이 모두 희생되는 정말 안타까운 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한인 언론 등에서는 진아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미국 뉴스를 찾아봤을 때는 정확하게 그 이름이 JINNA N이 2개가 있었어요. JINNA.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진나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나양, 진나한. 근데 일단은 뭐 진나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사관 측 주미 한국 대사관이 일단 담당 영사를 파견했습니다. 안전 담당 영사를 파견했는데 일단 현장에서 재배 국민 여부를 확인하겠다. 그리고 일단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겠다고 이제 갔습니다. 영사까지. 물론 이제 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뭐 한국 영사가 가서 뭘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이제 내정 간섭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비극적인 사건에 뭐 도울 일은 없는지 뭐 슬픔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에서라도 일단 현장 가서 파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시민권자일 수도 있고요. 또 만일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최소한 뭐 영주권자다. 그렇다면 국적은 한국 국적일 테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주미 한국 대사관이 또 뭐 책임이 있는 거고요. 업무가 있는 거고요. 자, 여하튼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그 64명 여객기 탑승자 그리고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 3명의 군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훈련 중이었대요. 야간 비행 훈련 중이었는데 여객기와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64 플러스 3에서 67명 모두 전원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수도 워싱턴 DC 인근 공항에서 이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에서 사고 난 거죠. 이제 착륙하기 직전에 이 여객기가 군용 헬기와 충돌하는 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 항공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거 있는 건 아니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미국 민간 항공사가 관련된 위험한 어떤 순간 뭐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뉴스화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런 위험한 순간들이 그렇다고 이제 반드시 그게 이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아찔한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지난 2023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만일 이게 사고로 이어졌다면 정말 참사가 났을 뻔한 그런 참사급 위기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도 여러 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방항공청 기록에 따르면 이런 사고는 주로 이제 공항이나 공항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재난, 소위 말해서 인재로 판명될 만한 그런 위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사 기록에 따르면 민간 항공사가 관련된 충돌 직전에 아찔한 상황에서 모면한 그런 사고는 지난 12개월간 한 300여 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년에 한 300여 건. 그러니까 뭐 한 달에 30건 정도 되는 거죠. 가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 10년간 보면은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급증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추세가 단순히 이제 보고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안전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인 것인지는 아직은 좀 불분명하지만 여하튼 전 현직 그 항공의 그 교통 관제사들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그들이 얘기하기를 입을 모아 말하기를 최근 들어서 긴박한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된다. 그리고 치명적인 충돌 사고가 나는 것은 자신들은 시간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그 급박한 순간도요, 관제탑, 그 관제탑에 있는 것을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라고 하잖아요. 관제사. 그 관제사와의 교신 내용에도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사고 여객기는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접근하던 중에 급격한 고도 손실을 겪었고요. 착륙 몇 분 전에 관제사와 교신을 통해서 기존보다 짧은 활주로, 33번 활주로의 내리기로 조율하는 그런 내용이 이 녹취록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여객기는 그 33번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관제사가 블랙호크 헬리콥터 측에 뭐라고 말합니다.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한테 착륙 중인 여객기가 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블랙호크 조종사가 네,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관제사가 그 여객기 뒤로 지나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있고 바로 몇 초 후에 쾅! 하고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객기 뒤로 가라 그랬는데 뭐 뒤로 안 간 건지 뒤로 못 간 건지 무언가 잘못 식별한 것인지 이제 이걸 조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공항 당국은 하루에 300만 명을 수송하는 미국의 항공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연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늘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항공 안전 시스템은 사실 뭐 이중 체계로 잘 보호돼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조종사도 엄격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 이 항공 교통 관제사, 그들도 역시 엄격한 교육받고 시험 봐서 합격해서 그 일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이 큰 공중에서 이런 충돌 사고 발생한 것은 꽤 됐습니다. 뭐 이걸 꽤 됐다고 표현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6년 전쯤 됐는데 지난 2009년이니까 16년 전 맞죠? 2009년에 콜건 항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50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16년 동안 엊그제 이틀 전에 발생한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16년 동안 이렇게 공중 충돌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미국은 이제 항공 시스템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뉴욕타임즈는 좀 다르게 이걸 표현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역설적이게도 지난 16년에 달하는 그 무사고 기록이 항공 안전 시스템에 구멍이 커지고 있다라는 경고를 가리고 있었다. 라면서 그 결과 재난의 위험이 더 커진 상태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 전문가들이나 그들은 늘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뉴욕타임즈가 뒤늦게 취재를 통해서 보도한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이 사고 때문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는데요. 워싱턴 근처에서 벌어진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의 미 합중국의 수도인 그 수도 워싱턴 DC 그 미국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이런 사고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뭐 정치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텐데 여하튼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화를 많이 냈습니다. 자, 미국의 심장부 수도 워싱턴 근처에서 벌어진 이 여객기 그리고 군 헬기 이 충돌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항공청이 추진했던 그 DEI 정책 잘 아시죠? 그 다양성 정책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바이든 행정부의 교통장관인 그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을 재앙이다. 저 사람은 아주 디자스터다. 정말 재앙인 사람이다라고 심하게 이렇게 욕을 하면서 연방항공청의 그 다양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항공청의 그 다양성 추진 속에는 심각한 지적
또는 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해서 나름대로 적당히 교육시켜서 현장에 내보내는 이런 정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막 화를 냈습니다. 물론 이게 뭐 검증된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여하튼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항공 관제사 같은 그런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 비행기가 접근할 때 다 이제 조종해 줘야 되잖아요. 그 어떤 하나의 타겟에 아주 많은 비행기가 들어오는 그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만큼 그것을 해내려면 매우 특별한 재능과 천재성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자리다. 그런데 그걸 아무나 막 갖다 앉히는 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 1기 때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마련한 그 항공 안전 인력 채용의 기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자신의 그 후임자인 그 당시 이제 지금은 또 전임자가 됐죠. 자신의 후임자인 바이든 전 대통령이 채용 기준을 다시 또 낮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는 항공교통관제사와 다른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 기준을 다시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제 나의 행정부는 항공안전을 위한 최고 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좀 정책적인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뉴욕타임즈는 또 이제 역설적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다양성 정책이라는 것이 곧 무능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란이냐, 논리이냐라고 말하면서 그가 즉각 다양성이라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지나치게 정치적인 논리로 이것을 해석하려는 것이다. 그의 본능이 여기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또 CNN도 진보라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극적인 순간에도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가 기자회견을 동안에 한 그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발언을 하면서 많은 비판을 했지만 그 어떤 증거 자료도 제시한 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정책적인 거 또 뭐 전임 정부의 어떻고 현 정부가 어떻고 정치적인 논리는 나중에 따지자고요. 지금은 너무나 슬픈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든 뭐 전임 뭐 다양성 정책이 맞든 뭐가 맞든지 간에 일단 좀 마인드를 와이드 오픈해서 정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인 13살 진아 양 사건 소식, 진아 양 그 소식, 희생된 소식, 그리고 엄마 진한 씨도 같이 희생된 이 소식에 특별히 좀 애도를 표한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요. 미국 뉴스 좀 간추려 드릴까 합니다. 이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제 차기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 상무장관 지금 후보자입니다. 후보자. 이제 인준 청문회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요. 상원에서 인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에서 한국 등 이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는 예외 없다. 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피력해서 이게 이제 그 미국 뉴스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도 좀 주시해야 되는 그런 뉴스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준청문회에서 그 상원 인준청문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청문위원들은 상원 의원들일 거 아니에요. 그 상원 의원 중에 한 명 우리 한인이 있잖아요. 앤디 킴. 네. 그 청문회에서 한인 앤디 킴 상원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러트닉 후보자, 중국한테 관세를 매기는 건 뭐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렇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러트닉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봐라. 이 미국인들이 유럽에서 미국 차를 팔 수 없다라는 사실은 정말 잘못됐고 바로잡아야 한다. 유럽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우리를 이용만 했다. 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국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한국으로 받아서 답변을 하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이제 유럽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럽 차는 미국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 우리 미국 차는 유럽에서 못 팔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이용만 한다. 그게 유럽도 우리 동맹인데 그게 무슨 동맹이야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을 자꾸 이제 들어가다 보면 또 따질 말이 있어요.
미국 차가 유럽에서 못 파는 이유는요. 미국 차가 너무 커서 그래요. 유럽은 아시다시피 한국,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도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어쩔 땐 뭐 서울보다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유럽 차들은 보면 다 조그맣잖아요. 주차하기도 쉽고 막 빠져나가기도 쉽고 그런 차를 만들어야 이제 잘 팔리는데 미국 차처럼 이렇게 덩치도 크고 미국은 뭐 주차장도 얼마든지 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럽에서 팔기 힘듭니다. 이제 그런 저런 걸 다 따지기 시작하면은 왜 미국 차를 유럽에서 못 파는지 유럽이 미국 차를 안 사주는 게 아니라 안 팔리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도 따져봐야 되는데 뭐 여하튼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는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러트니 후보자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여하튼 유럽 동맹국 또 그렇다라고 애둘러서 표현을 했지만 결국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정책은 예외가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가장 흑자를 많이 내는 세탁기 등 이 가전제품과 그리고 자동차 부문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LG 그리고 현대나 기아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미국 돌아가는 것에 가장 민감하게 지금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 대기업이 그냥 대기업으로서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어떤 외교적인 백업, 정책적인 백업, 뭐 이런 백업이 좀 정부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그럴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LG, 삼성, 현대, 기아, 이번에 차기 행정부에서 절대 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뭐 어제, 그제 제가 잘 나가는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좀 삐끄덕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자, 비즈니스 아이디어 하나 좀 제가 드릴까요? 예. 테슬라가요, 완전 자율주행차, Full Self Driving이라고 해서 FSD, 를 이용한 그 무인 택시 서비스를 지금 뭐 일부 도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오는 6월부터 테슬라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본격적으로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6월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아무도 타지 않은 테슬라가 막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아주 먼 미래의 어떤 신화적인 상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부터 불과 5개월 후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영화 속에 나왔던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5개월 뒤면 텍사스주 오스틴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텍사스주 오스틴시로 했느냐면 이제 테슬라의 본사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올해 말까지 미국 몇몇 다른 대도시들에서도 그리고 아마도 그 외의 지역은 내년에 완전히 자율주행하는 테슬라 서비스를 출시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 미래 영화 속의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년에는 사람들이 호출 서비스에 자기가 갖고 있는 차량을, 그러니까 내가 테슬라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에요. 그럼 내 차를 내가 뒤에 타고 다닐 수도 있지만 내 차량을 차량 호출 서비스에, 그러니까 일종의 콜택시 같은 그런 서비스에 리스트를 올려놓고 내가 차를 타지 않을 때는 그렇게 돌릴 수도 있다.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에어비앤비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에어비앤비. 예를 들어서 내가 살 집 하나 있고 또 다른 엑스트라 집이 있다면 뭐 콘도든 그게 단독주택이든 뭐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로 이제 돌리잖아요. 그래서 뭐 3베드룸 단독주택을 예를 들어 빌려준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일주일 빌려주는데 1,000불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내가 집이 엑스트라로 있으면 돌리든지 아니면 엑스트라로 없어도 어떤 분들은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 집이 뭐 3베드룸 2베스 있어요. 근데 내가 다음 달 한 달 유럽 여행 갔다가 한국 거쳤다 이렇게 한 달 여행하고 올 거야.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집을 놀리는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에다 리스트를 올려서 돌립니다. 그래갖고 일주일, 뭐 보름 이렇게 예약을 받아서 너 1,000불, 너 1,500불 이렇게 받아서 2,500불 챙겨서 내가 그걸로 집페이먼트 내든지 아니면은 페이오프 됐다면 그걸로 내 여행비 쓰든지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집이 따로 하나 더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내 집이 있어도 잠깐 쓰지 않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요걸 차량을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차가 하나 있는데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그 다음에는 안 써요. 퇴근할 때까지. 그러면 이걸 잽싸게 빨리 올려서 택시 서비스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근처에서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 차가 혼자서 찾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갖다 주지 않아도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차량을 불렀을 때
내 사무실 앞에 있는 주차장에 있던 그 차가 알아서 붕 가갖고 그 차를 부른 그 사람한테 가서 태워다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돈은 내 구자로 돌아오고 오후 내내 내 테슬라 차량은 내가 일할 동안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나중에 내 사무실로 오면 나는 내 일하는 동안 돈 벌었고 내가 낮에 놀리던 내 테슬라 차량을 통해서 택시해서 돈 벌었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그런 게 여러 대가 있으면 한 대가 아니라 한 3대, 4대 사서 돌리면 그게 바로 비즈니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됐던 다른 회사가 됐던 저렴한 전기차가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그러죠.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야, 너 또 시작했네. 또 시작했어. 너 작년에도 무슨 뭐 자율주행 뭐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내놓고 가니까 여기 쿵 저기 쿵 받아갖고 사고 일으키고 막 그랬는데 또 시작했네. 일론 머스크 나 이제 네 얘기 못 믿어. 네 말 안 믿어. 이렇게 많이 했어요, 사실. 그걸 본인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니까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그동안 나를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에 빗대와서 비난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엔 진짜다. 이번에는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두고 봐야 하긴 할 텐데 여하튼 이제 상당히 가까이 온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25년간 크루즈 여객선에서만 산 한 쿠바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25년간 뭐 돈도 돈이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는 최근에 1000번째 크루즈 여행을 마쳤는데, 그러니까 크루즈 여행이 뭐 한 배에만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갔다가 어디 갔다 정박하고 내리고 뭐 이제 갈아타기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 타기도 하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킹을 하잖아요. 예약을. 1000번째 예약을 지금 해서 크루즈 여행을 1000번째 여행을 마쳤답니다. 25년간 크루즈 비용으로 사용한 돈은 1년에 한 10만 $1000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배로 떠돌이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10만 $10 정도를 써서 크루즈 여행을 25년간 한 겁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크루즈 업계에서 그 사람을 슈퍼마리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쿠바 출신의 마리오 살세도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마리오예요. 그래서 슈퍼마리오. 옛날에 그 왜 닌텐도 게임 있었죠? 한 30년 전에. 그때 그 닌텐도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 슈퍼마리오였죠? 자, 여하튼 그 크루즈 여행 비용이나 등등의 라이프를 공개했습니다. 유명 크루즈 회사인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는 투자업계에 종사하는 그 슈퍼마리오 그를 위해서 사무실을 배 안에 준비해 줄 정도로 이미 그는 VVIP가 된 것입니다. 최근에 한 그 외신 인터뷰에서 1000번째 크루즈 여행을 마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배 위에 있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육지보다 배 위가 나는 더 편안하다. 오히려 육지에 내리면 왠지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지에 내려서 사람들 만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러려면 매번 정장을 입고 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는 너무나도 불편해졌다. 그러면서 여러 국가의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미팅을 하는 것도 이제는 지겨워졌다. 그래서 크루즈를 타고 그 안에서 나는 일을 다 해버린다. 라면서 25년째 크루즈를 타고 다니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0년도 첫 번째 크루즈 여행을 시작한 이후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 2년을 제외하면 그가 육지에서 지낸 날은 지난 25년간 코로나19 있었던 그때를 빼고 그때는 이제 크루즈 운행 안 했잖아요. 그때를 뺀다면 자기가 의도로 해서 배에서 내린 날짜는 육지에 있었던 날짜는 불과 지난 25년간 며칠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루즈 여행 끝나서 내린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또 예약해서 또 출발하고 마리오 살세도는 배 안에서 크루즈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는 배 안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크루즈 선박에 있는 오락시설을 각종 시설을 즐기면서 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슨 투자 업계에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해서 인터넷 같은 것도 아주 패스트한 걸로 잘 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일하기는 편하겠어요. 그래도 크루즈 다니면서 하루 종일 노는 게 아니라 하루에 5시간은 일을 하는 것으로 딱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만 배 안에서 논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라이프 부럽습니까?
아니면 아이쿠야 나는 그런 라이프 부럽지 않아요. 뭐 한평생 아무리 크루즈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한평생 바다 위에 떠다니면서 산다는 거는 나는 싫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크루즈 외면은 그 안에서 사실 모든 건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댓글로 한번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생각들이 있으신지. 혹시 그리고 크루즈에 대한 여러분들의 뭐 좋은 경험이 있으면, 잊지 못할 경험이 있다면 그런 거. 그리고 나는 정말 크루즈 내가 뭐 건강이 허락 못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지, 나도 정말 건강과 시간이 허락된다면 나도 그렇게 타고 싶어. 왜냐하면 난 이런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좀 올려주시고, 아니면 반대로 나는 절대 크루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뭐 반대되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2009 vs 1991. 이게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요. 자, 커피 공화국으로 불리우는 한국의 스타벅스 매장이 2,000개를 넘어서 인구 1억 2천만 명이 넘는 일본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수를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 2009, 일본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 1999. 그래서 2009 대 1999.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데, 스타벅스 글로벌 웹사이트를 보면요, 지난해 말 기준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수는 2009개로 일본을 이제 18개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 18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을 앞섰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일본이 엄청나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스타벅스가 얼마나 많으냐?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은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 수에서, 전체 매장 수에서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그리고 3위가 한국입니다. 당당히? 네, 하여간 다른 4위, 5위가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높은 그 개수로 3위입니다.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은요, 총 36,121개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에 있는 매장이 17,049개, 약 47%, 그리고 중국에 있는 매장이 7,685개로 약 21%입니다. 한국에는 2,009개 있다 그랬죠. 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은 뭐 많이 차이는 나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인구 대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약 5,200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섰다라는 일본은 인구가 1억 2,500만 명입니다. 한국보다 5천만 명이 더 많아요, 인구가. 그래서 한국의 약 2.4배입니다, 일본 인구가. 미국 인구는 3억 3천 명이고요. 중국은 부르는 게 액수치죠.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14억 명이고, 비공식적으로는 20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공식적으로 14억 명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1인당 스타벅스 매장 수를 따진다면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그건 차치하고요. 전체 매장 수로는 미국, 중국에 이어서 한국이 3위입니다만은 인구수 대비 스타벅스 매장으로 계산하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일본은 스타벅스가 북미 지역 외에 최초로 진출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보다도 일본의 진출이 더 빨랐어요, 스타벅스가. 중국은 당연하고. 그래서 미국, 캐나다 이쪽 북미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진출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1996년에 도쿄 긴자거리에 1호 매장이 생겼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3년 늦은 1999년에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열었었는데, 이제 25년 만에 매장 2,000개를 넘어서면서 일본을 제낀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한국은 스타벅스 매장 증가 추세가 최근에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에 매장이 1,000개였는데 8년 만에 1,000개를 더 늘려버렸습니다. 2020년 이후에 매장을 500개 더 늘리는 데는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떻게 따진다, 이렇게 따져볼 수 있나요? 사흘에 한 개꼴로 스타벅스가 한국에서는 열리고 있는 겁니다. 사흘에 한 개꼴로. 대단하죠. 한국 내 스타벅스 매장은 일단은 서울 지역에 가장 많습니다. 서울에 한 600개가 넘고요. 그래서 전체 스타벅스 한국 내 매장의 30% 정도를 서울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많은 게 어디냐면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지역, 길이 있죠. 테헤란로.
뭐 뉴욕으로 따진다면 뭐 맨하탄 거리 같은 건데 그 강남구에 있는 그 테헤란로는 뭐 양옆으로 고층 빌딩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그 테헤란로에는 집중적으로 스타벅스가 무려 한 100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강남에 가면 대략 한 5, 6층 넘는 정도의 그 빌딩 1층에는요, 무조건 그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2층, 3층 안에 무조건 1층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말고 한국의 무슨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점은 2층에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스타벅스는 무조건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빌딩의 그 건물주가 스타벅스에게 임대료 안 받고 뭐 이렇게 자리 준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임대료 받지 않을 테니까 스타벅스 당신네 여기 들어와서 장사하세요. 라는 그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빌딩 1층에 스타벅스가 딱 들어와서 스타벅스 간판이 딱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빌딩의 값어치가,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 정도라면 그까지 뭐 1층에 작은 스타벅스 그 매장이 뭐 클 필요는 없잖아요. 1층에 그 뭐 작은 사이즈의 매장에 뭐 다달이 임대료를 받고 있느니 스타벅스 같은 데다가 그냥 과감하게 공짜로 임대해주고 빌딩 값어치를 확 올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보기에도 좀 그 빌딩이 좀 있어 보이는 그렇게 만드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에서 뭐 돈 안 받고 해준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안 받고 해주는 것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스타벅스가 어떤 빌딩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빌딩의 건물주는 아이고 들어오십시오. 아유 뭐 조건은 알아서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 테넌트가 랜로드가 을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특별히 서울에서 또 강남 오피스 빌딩 많은 그쪽에서 스타벅스가 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한국에서는 스타벅스를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스타벅스를 그냥 무조건 좋아한다라는 현 트렌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설 연휴 막바지인데요. 떡 얘기 한 가지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떡 종류의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 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요. 한국 입장으로 본다면 그 떡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그 떡 종류의 수출액은 9,140만 달러로 거의 1억 달러에 지금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올해는 1억 달러를 훨씬 넘을 거라는 거죠. 떡 종류의 수출액은 지난 2023년 그러니까 2년 전 7,78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했었는데 그 다음해인 작년에 17.5% 1년 전에 비해서 급증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갱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떡 관련 제품의 해외 수출액은요. 지난 2019년에 3,400만 달러와 비교하면 5년 사이에 3배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떡 제품의 그 주요 수출국은 우선적으로는 이건 미국이다라는 점입니다. 그 미국으로의 한국에서의 그 떡 수출하는 액수는 3,400만 달러로 네덜란드는 한 800만 달러 되고요. 그리고 3등이 베트남인데 한 670만 달러인데 훨씬 압도적으로 미국에서 떡 수입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류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떡볶이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정 간편식 대중화와 한류의 열풍 영향으로 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떡볶이 먹고 그러는 거 보면서 막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외국인들이. 그것도 먹어보니까 맛있고 그래서 이제 K 분식, K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이 중에서도 이제 떡볶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해 12월에 영국의 그 옥스포드 사전이 새로 개편돼서 나왔는데요. 그 옥스포드 사전에 매년 새로 올라가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거기 또 이제 그 전에도 물론 한국어 단어들이 많이 올라갔었지만 한국 발음 그대로 작년 12월에는 뭐가 또 올라갔냐면 TTEOK BOKKI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떡볶이라는 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JJI GAE 좀 한번 발음해 보세요. JJI GAE 네, 찌개 이것도 올라갔습니다. 한국말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이걸 뭐 찌개는 무슨 뭐 매운 스튜고 이런 거 설명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냥 고유 명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찌개를 그냥 찌개라고 불러야지 뭐 스파이시 숲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죠. 떡볶이도 마찬가지. 그리고 과거에는 그 노래하는 거는 뭐 가라오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옛날에 얘기하던 일본에서 나온 그 가라오케와 우리가 말하는 그 노래방은 좀 틀려요. 가라오케는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가 이게 사람들이 있으면 홀이 있으면 앞에 무대에 나가서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거를 가라오케라고 하고 지금도 사실은 좀 엄밀히 말하면 좀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 게 가라오케라면 지금 나오는 한국식 저기는 이제 노래방이죠. 노래방. 뭐 가라오케 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노래방. 이게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갔어요. NORAEBANG. 노래방이 올라갔습니다. 신규 단어로 등재된 거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다시 떡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떡 종류가 잘 아시다시피 뭐 코스코, 월마트 등등 주요 유통 매장에서도 이제 많이 팔리고요. 심지어는 온라인 그 아마존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이 떡볶이 제품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어제는요, 제가 이 떡이라는 게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노화된다라는 그런 그 아산병원의, 그 서울 아산병원, 그 내과 의사의 말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떡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이 떡의 양면성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젊은 사람들은 뭐 정제된 탄수화물이든 무슨 일반 탄수화물이든 뭐 젊은 사람들은 다들 건강하고 뭐 뭘 먹어도 막 돌덩이를 먹어도 소화가 된다라는 그런 나이라면 마음껏 뭐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우리 조금 나이가 있다 치면은 사실은 먹는 걸 생각해서 신경 써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언제나 아무거나 먹지 말고 언제나 그렇듯 적게 먹되 좋은 걸로 가려서 먹는 그런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